가장 좀 시급하게 조금 봐야 될 것들. 양도세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겠나.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보다는 네. 금융시장에서의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 뭐 이런 것이 필요해요. 네. 이미 규제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한강변의 아파트가 지금 계속 최고가를 치고 있고 네.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네. 네.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조금 정책 개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윤석열 당선인들이 사실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사실 지난 정권, 이제 현 정권이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이제 부동산 정책을 조금 이제 좀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에서 출발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중건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정책을 정치적 논리로 풀지 말아라. 네, 그죠.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김현미 장관이 취임사 때도 다주택자들을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들을 옥죄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이런 악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들이 분석들이 상당히 많고, 또 그게 또 실제로 또 이제 결과로도 나왔으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첫 단추를 끼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가장 좀 시급하게 조금 봐야 될 것들, 고려할 사항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선은 뭐 전체 국민의 60% 정도 이상이 주택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다주택자까지 포함해서. 네. 우선 보유세 문제 또 양도세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겠나. 세금제도 개편. 네,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취득세와 양도세는 좀 낮추고 누구나 하는 얘기지만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나. 특히 이제 이 누진과세 되어 있잖아요. 이걸 좀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변화시키면 또 조세 반발이나 조세 전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일 먼저 손을 대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보다는 금융시장에서의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 뭐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은 규제 완화해서 대출도 쉽게 하게 하고 다주택자들은 새로운 주택에 대해서 대출만 막아놔도 다주택자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하여간 어쨌든 조세입니다. 네, 세금제도 개편.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그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말씀하신 그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이미 가격이 오르는 적이 있어요. 이 가격이 천정부지 또 오를 수 있거든요. 이게 또 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정비사업직으로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적어도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20년, 15년 이렇게 장기 거주자에게만 매도할 수 있게 하고 단기 거주자는 팔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지금 그 도시정법법의 어떻게 보면 취지와도 맞닿아 네, 있다고 생각해요. 정비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면 그들의 삶의 질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정작 그들은 팔고 나가요. 그래서 그들이 팔 수 있는 그 자격 제한을 적어도 뭐 5년, 10년, 15년 장기적으로 거주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단기적으로 그 거래하는 사람들은 양도세를 많이 걷어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런 제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규제를 완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규제 완화 이야기 때문에 이미 벌써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 정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별로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하나로 보고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시킨 다음에 이 단지별로 개발하는 게 맞다고 봐요. 박원순 시장 당시에 그 한강 스카이라인을 주변에 15층 그 이외에는 35층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이봉사원 도시기본계획에서 이거를 지금 현재 완화시켰어요. 뭐 50층, 60층 올라가겠죠.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용적률을 가만두어서 올라가는 거는 문제 없지만 윤 당선자가 용적률을 역세권 개발할 때 200% 이상 올리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세대수가 늘어나고 건축 면적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교통 문제와 환경 문제예요. 여기에 도시 기반 시설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오페도 시절에 그 용량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를 하나의 획시나 필지로 보고 도시계획 기본 시설을 따져놓고 도시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개발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그 인수에 서울시와 국토부와 또 학계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손발이 좀 잘 맞아서 이렇게 계획을 잡지 않겠나 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추진이 되어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재건축 부분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중에 이제 구조 안전성 그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을 50%에서 더 낮추겠다고 뭐 공약도 하기도 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좀 폐지가 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그 부분? 우선은 그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요 공공택지만 분양가 상한제 62개 항목을 적용했습니다. 지금 이제 322군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7개 항목을 적용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62개 항목이 다 들어있어요. 네. 이 분양가 상한제는 현실화시키겠다고 그 당선자가 말씀하신 걸 들여다보면 폐지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격을 반영하겠다는 얘기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시세에 준하게 현실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러면 거의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올리지는 못하고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두더라도 인근 지역의 시세를 반영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가이드라인만 정한다면 가격 폭등은 막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자에 말씀드린 게 무작정 폐지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야 무주택자나 또는 집 없는 사람들이 좀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지 않겠나. 시세보다 높게 분양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가격보다 높게 분양하게 되면 경쟁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적어도 가격은 좀 막아놔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막아서 로또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규제 완화라는 것도 하나하나씩 다 뜯어보면은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렇고 뭐 세제 개편도 그렇고 뭐 임대차 3법 이런 거 지적하는 분들 많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후보께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 국민들에게 이제 공약을 내놨잖아요. 그 누구를 위한 공약인가를 짚어봐야 돼요. 표를 위한 공약이었더라도 누구를 위한 공약인가. 공약을 내놨더라도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면 또 국민들과 서민들에게 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뭐 불합리한 정책이라면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공약은 지키려고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규제 완화가 능사도 아니에요. 규제 완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적으로 이걸 준비해놓고 규제해놓고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아직 대통령 취임을 안 했지만 이미 규제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한강변의 아파트가 지금 계속 최고가를 치고 있고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구에 거래가 일어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3기 신도시는 좀 뭐 윤석열 당선인 할 게 있을까요? 우선은 그 3기 신도시가 지금 광명시흥지구가 7만 가구입니다. 나머지 6군데에 지구 지정돼서 진행되는 데가 이제 토지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전체 가구 수가 3기 신도시가 31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윤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그 청년 또 신혼부부 주택 원가 주택 30만 호하고 역세권 주택 20만 호가 있습니다. 이 원가 주택을 3기 신도시에 일부 공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지금 택지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50%까지 임대주택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분양주택입니다. 원가 주택이요? 네. 그래서 원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5년 이후에 매각을 하게 되면 70%는 돌려주고 30%는 이제 환수하는 환매 조건부 주택입니다. 또 하나는 역세권 주택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이건 용적률 올려서 올라가는 용적률의 반은 기부채널을 받아서 하겠다는데 3기 신도시가 아마도 이렇게 이제 원가 주택이 일부 제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 LH가 공급하던 공공 임대주택을 이렇게 공급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공공이 분양하는 임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줄을 수 있어요. 그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면서 이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으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병행한다면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줄어드는 것만큼 다른 데 임대주택을 짓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봐요. 3기 신도시가 이제 조금 뭐 사전 청약도 하긴 했지만 아직 보상 절차도 제대로 마무리 안 됐고 아직 좀 윤 당선인도 뭐 문재인 정권에서 3기 신도시가 추진이 돼서 시작하긴 했지만 윤 당선인도 어떻게 보면은 그쪽 공약을 좀 내놔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속도도 높여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3기 신도시 개발은 좀 어떤 측면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윤 당선자가 사전 청약을 계속 할 것인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사전 청약은 3만 200가구를 정부가 했습니다. 올해 한 8만 가구 정도 사전 청약을 한다는데 그러면 31만 문제는 가구 사전 중에서 청약을 하고 당첨된 다음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죠. 딴 데도 그리고 할 수 있고 그래도 청약 통장이 또 살아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또 청약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부동산 팀이 꾸려질지 아니면 국토부가 또 추진할지 모르지만 사전 청약에 된 건 사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공급량이 늘어서 청약했던 사람이 또 청약을 철회할 경우에 또 미분양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또 뭐 과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야 되지 않겠나. 또 한 가지는 이제 3기 신도시 말고도
택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아마 윤 당선자는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혼부부라든지 또는 뭐 청년을 위해서 공급하는 역세권 개발 자체가 유휴부지라든지 공공부지라든지 또는 역세권 주변 지역에 용적률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도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 제한 구역 이런 데를 개발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지역은 미니 신도시처럼 미니 택지 개발 지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 방향은 아마도 단기적인 정책과 중기적인 정책, 아마 장기적인 정책을 짜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고 저희 교수님 좀 빨리 모셔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또 한번 네. 출연해 주시고 좋은 얘기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